같음을 고집하기보다는 다름을 존중하는 사회를 꿈꿉니다. 매주 이 시간 함께하는 수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는 안 치시고요. 박수 쳐야죠. 네, 좋습니다. 대한민국을 외쳐야 되는데. 네, 오늘 새벽에 축구들 보셨습니까? 네. 네, 저도 봤습니다. 축구 얘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온리원 스포츠의 힘이 정말 위대하다는 거 이번에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수요 정치 토크. 먼저 오늘 축구 경기 승리한 기념을 해서 축구를 빙자를 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개혁 진영의 호나울드. 호나울드. 예, 김철웅 감사합니다. 예. 네. 피지컬 이 체격이 비슷합니다. 예. 체격이 비슷하고 한 방에 있는 선수죠. 어릴 때 불운을 겪고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한 중도 개혁 진영에 그렇게 되시라고. 감사합니다. 진보 진영의 손흥민, 권혁기 관장님 제일 좋지 않습니까? 네, 영광입니다. 네, 지난번에 쫄이라 그랬다가 아주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진보 진영을 쫄이라고 표현했느냐 해서 혼났는데 손흥민 선수는 다른 게 없습니다. 양발을 다 씁니다. 오른발, 왼발.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 오른발, 왼발 다 쓰시라고. 아이고야, 더 좋은 평가네요. 네. 좋죠. 네.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예. 보수 진영의 메시, 홍인영 선수. 네, 메시.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한국당이 좀 전략가가 필요한 것 같아서 테크니컬 축구 선수 메시를 흉내냈습니다. 자, 뭐 저는 BBS 불교방송 아침 저널의 이강인 선수입니다. 핫 코너는 가져가셨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축구 얘기부터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기분 좋은 얘기인데 오늘 뭐 전문적인 축구 해설가가 함께 했으면 참 좋겠는데 사정이 일치 못해서 세 분을 통해서 축구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여튼 대단한 쾌거 같아요. 예.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오르는 거죠. 물론 20세 이하의 그 청년들이 예. 청년팀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어제 준결승 전도 있었지만 사실 그 전에 세네갈하고 있을 때 8강전 대단했죠. 정말 뭐 드라마였죠. 네. 그 역전의 역전, 그다음에 그 마지막 승부차기까지 예.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명승부를 펼쳤고 체력적으로 굉장히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제 준결승, 오늘의 준결승이죠. 오늘의 준결승에서 당당하게 1대0으로 이긴 걸 보고 역시 대한민국의 청년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요즘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우리 U20 그 대표팀을 보면서 힘을 얻고 같이 힘을 모아가는 국민들에게 큰 힘을 주는 그런 경기였다 이런 생각. 좀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죠. 정말로 그러고 싶은데요.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은. 우리 홍 박사님 축구 안 하시죠? 네. 예, 저는 사실 축구는 못 하고요. 축구를 보러는 많이 갑니다. 네. 예, 지역에 보면 이제 조기 축구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뭐 네. 지역 활동하시는 분들 가장 엄청나게 재미있는 많으셔요. 팀이 6070 이제 상비단이라고 있으세요. 연세가 그렇죠, 이제 그렇죠. 60대, 예, 지역마다. 70대 동네 어르신들께서 근데 축구를 오래 하셨어요. 한 30년, 그렇죠. 20년 이상 저도 이렇게 하신 예.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은 이제 발로 축구를 하신 게 아니고 경기를 하시다가 이제 몸싸움이 좀 나시면 결승 골을 어떻게 넣으시냐면 너 몇 살이야? 몇 살이야? 축구한 지 얼마 됐어? 이렇게 하면 그냥 게임이 오버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축하 인사를 전해야 되니까 우리 청소년 태극 전사들 결승 진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린 선수들이 새 역사를 쓴 것 같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고요. 정치도 좀 저렇게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조기 축구 30년 경력인데요. 야. 뭐 보여드릴 수 있으면 제가 종아리를 한번 보여드리시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방송이니까 좀 상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할 수 없지만 축구 잘하실 것 우리 같아요. 저 권혁기 관장님은 이 체격이 공을 잘 차게 공을 아주 좋아해 보이시는데 저는 축구는 잘 못하고 못해요? 어린 시절 농구를 즐겨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반전입니다. 네. 그 오늘 경기를 보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박종환 사단의 붉은 악마 이제 4강 진출이라는 큰 이제 감동 어린 선물을 그 당시에 80년대에 이제 우리 축구 선수단이 국민들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그 감동을 뛰어넘는 재현의 경기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뭐 국민들께 큰 선물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제 결승전이 그렇죠. 남아 있는데 이제 폴란드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청량제 선물을 우리 선수들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앞에서 저희가 모든 말씀으로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뭐 축구 천재다, 축구 시장이 발전됐으니까 잘한다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 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정치나 사회, 경제 이 모든 분야에서 이런 어린 청년들의 이런 모습들 좀 본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축구 얘기 여기서 좀 그만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토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7세 일기 여성운동가 한 남자의 아내, 정치가의 아내 이후 여사가 별세했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후 여사에 대한 세 분의 좀 평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권혁기 관장님부터 먼저 하시죠. 네, 우선 이호 여사님의 평안한 영면을 기원 드리고요. 이 여사님은 뭐 아시다시피 인권 사각지대 시절에 여성과 아동 등 한국의 인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사회 지도자이십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영부인으로서의 활동 평가 그렇죠. 못지않게 이희호라는 그 이름 석자가 역사는 반드시 평가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홍인전 박사님. 먼저 고 이호 여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 이 여사님 우리 권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0년대 미국 유학까지 다녀오신 엘리트 신여성이셨죠. 평생을 여성운동가 또 여권 신장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하셨고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름보다는 아마 항상 여성을 챙긴 분, 그렇죠. 여성 인권을 향상시킨 분, 영원한 여성운동가로 기억될 것입니다. 영면을 기원합니다. 네, 우리 김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셔야죠. 저는 지역구에 현수막을 개척을 했습니다. 네, 민주주의와 여성을 위한 삶, 이호 여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추모를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호 여사님은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죠. 사실은 DJ가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분이 사실 인동초라고 고난의 시절을 같이 했고 그다음에 영광의 시절도 같이 한 평생의 동지죠.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오늘에 있기까지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호 여사님의 영향력은 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앞서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여성 인권, 그다음에 민주주의, 그다음에 소외된 곳, 특히 김대중 대통령 서거 이후에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으로서의 방북도 하고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권 교체 이후에 최초로 만난 그 대한민국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만큼 남북 관계의 화해 협력에도 대단한 기여를 하신 분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어디서 에피소드를 봤는데 그 이호 여사님은 혼자 외국에 가실 때는 절대 대통령 전용기를 안 타셨다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이 타시는 게 대통령 전용기다 하셔서 안 타셨다라는 그 에피소드가 소개가 돼서 그게 정말인가 혹시 관장님 알고 계신가? 몰랐습니다. 별로. 근데 그리고 현수막을 개첩하셨다 그랬는데 저도 지역에서 현수막 개첩을 해야 아니, 되는데 여기서 지역 활동 이야기. 아니, 그건 박원순 아니고. 시장을 현수막을 요즘에 자주 떼세요. 막 3일 만에 이틀 만에. 그걸 추모의 왜- 현수막은 올해 개첩을 허용하실지. 그것도 제1야당도 아닌 제2야당인 저한테 물으셔야 되는데 왜 김장근데 잘못됐군요. 걱정이 돼서. 그게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 각 구별로 그 현수막을 철거하는 날이 있어요. 네. 구별로. 그래서 그걸 좀 사전에 입수하시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거 뭐 축구로 알겠습니다. 한 마음이 됐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 공방이 좀 홍인정 서서히 위원장님 시켜지는 현수막은 절대로 떼지 못하도록 예, 제발 얘기 좀 해주세요. 청원하겠습니다. 서울시. 3시간 만에 뗄 때도 있어요. 예공의 3시간 기회 만에. 드리겠습니다. 권익위 관장님, 네네. 이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탈당을 시사했는데 네, 어떻게 네. 같아요? 보시기에? 그 아무래도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요. 이제 중진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중진 의원들은 항상 이 공천 시기가 다가오면 이제 당신들의 공천에 대한 위기감, 위기감. 뭐 이런 게 이제
발효가 되죠. 특히 이제 한국당의 이제 친박계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황교안 대표가 장애투쟁 이후에 확장성 정치를 이제 선언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예견되는 것이 이제 과거와의 절연, 또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이런 이제 프레임으로 총선 때까지 이제 로드맵을 짜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또 이제 신상진 정치특위 위원장의 발언이 또 큰 기폭제가 된 것 저희 같아요.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천 탈락에 대한 위기감의 발효.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위기감이다. 예. 네. 가능할까요? 탈당? 어떻습니까? 홍 박사님. 사실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은 이 축구 경기 했지만 축구장의 이 골키퍼처럼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선거 과민 증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선거 보는데 과민입니다. 네. 왜냐하면 황 대표님이 지금 대표 되신 지 100일 지났어요. 네. 그러면 대여 투쟁에 여념이 없는데 누구를 손보고 누구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또 두 번째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중이신데 그 의중이나 그 심정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세 번째는 보수 우파가 우리 홍문정 의원님께 죄송하지만 홍문정 의원님이 모여라 흩어져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얘기가 과연 실현이 될까? 저는 그래서 그냥 선거 과민 증상 중에 하나다. 총선이 과민 다가오면. 증상이다. 예. 그런데 그렇게 현실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네. 얘기인데 아무래도 뭐 친박들이 해쳐 모여서 탈당이 돼서 신당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바른미래당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것도 바른미래당을 걸어서 얘기하는 우선 그 홍문정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실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공천 시기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아까 말씀드린 중진 물갈이론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그건 여야 공이 있을 수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진 물갈이를 하거나 아니면 험지 출마론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여야 공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외연 확장도 외연 확장입니다만은 두 가지 점은 반드시 짚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우선 하나는 홍문정 의원이 지금 현재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정부패 관련 인사들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당내 5.18 등 당내 망발 정치권에서 그런 인사들에 대한 그 퇴출에 대한 시그널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근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위협을 느끼거나 또 그런 거에 본인 직간접적으로 연루가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다른 포장지가 필요하겠죠. 포장재가 필요하다. 그럼 그 다른 포장지라는 게 결국은 더 강력한 그 집토끼,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는 것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것을 얼마만큼 황교안 대표가 잘 아우르고 할 수 있는가는 황교안 대표의 지도력이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눈높이나 이런 여야 간의 어떤 중진들의 물갈이 또는 험지 출마 뭐 이런 거에 대한 경쟁이 있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렇게 세력이 또 그 세력에 몸을 의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세 분 다 지적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년 총선 때는 각 당이 아마 공천에 대한 경쟁이 아주 치열할 것 같아요. 물갈이를 누가 더 많이 하느냐 이런데 자유한국당 분위기 지금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공천을 앞둔 상황에서 좀 물갈이가 많이 있다고 지금 느끼는 게 기류가 많이 크죠, 홍 박사님? 아니 어차피 공천 때는 그 지난 공천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향후 그것을 반영해 어떻게 더 혁신적인 공천을 이뤄낼 것인가라는 논의는 당연히 있겠죠. 위기감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지금 우리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을 정해서 그런 기준에 부합한 분들은 공천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공천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잘 지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큰 우려는 없다. 홍문정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세 분 공이 이제 공통된 의견 자체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방금 이제 우리 홍 박사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민주당도 이게 사실 자유롭진 않을 것 같아요. 네. 한국당이 정말 환골탈퇴하는 형태로 공천 혁신을 이뤄낸다면은 민주당도 여기에 뭐 자유롭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근데 공천 이제 위기감이 있죠. 네. 지난 총선 때 이제 한국당과 민주당 다 공이 어떤 공천 불가리 시도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고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오면서 네. 당시 이제 친문이라고 하는 이제 중진 의원들에 대한 낙천 이런 것이 이제 진행이 됐었죠. 지금 당 대표로 하고 있는 이해찬 대표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낙천이 됐고 이제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이 됐던 경우가 있고요.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제 친박 세력이 비박계에 대한 이제 낙천 시도를 했는데 이제 김무성 대표께서 이제 옥새를 들고 부산으로 가는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이제 여야가 다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제 다른 당에 비해서 조금 발빠르게 시스템 공천으로 일단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 스스로가 이제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이 인위적인 물갈이가 불러오는 그 당내의 갈등과 그것이 유권자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들도 사실은 있는 것이거든요. 뭔가 이 순기능적인 어떤 세대 교체 물갈이가 진행이 돼야지 파벌 싸움의 어떤 그 파편으로 물갈이가 진행되면 그것 또한 유권자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어서 그래서 민주당은 의원들의 다면 평가 등을 통해서 하위 20%에 관해서는 이제 최종 득표율에서 20%를 감점하는 초강경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일단은 들어간 것 같고요. 최대한 어떤 중진 의원들의 좀 명예로운 정계 은퇴 선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게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대목이 이겁니다. 지금 홍문정 의원이 실질적으로 본인은 이중 당직자다. 이중으로 당적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한 걸 보면은 사실 좀 심상치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싸움 중에서 제일 좋은 싸움이 피를 흘리지 않는 싸움. 난 중에서 제일 좋은 난이 자중질환이라고. 이게 그 권익위 관장님 보시기에 이번 하반기 총선 앞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겠습니까? 어이구야, 그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까? 예. 이제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게 왜냐 그러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이 가정을 되면 한다면,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홍문종 의원 등이 이제 친박 신당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네, 이제 그렇게 그 되면은 말씀이신데 이제 새로운 전선이 만들어지게 예. 되는 거니까. 뭐 여권에서 그런 자중준화를 기대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을 한다면 이 밀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웃지 저는 말고 저를 보시고. 국민들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수위인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 석방의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국민 문제가 정서의 아니라 문제고 정서의 사법 문제다. 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석방을 의미하는 게 네. 사면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면은 아니죠. 네. 우선 일단 아니 석방을 하려면 우선 그 법률에 따라서 그렇죠. 결정이 법률에 되는 따라서 해야 문제잖아요. 되죠. 네. 그리고 우선 대법원이 지금 심리 중에 있기 때문에 대법원 형이 확정이 돼야 되고 사면을 하려고 하더라도 근데 그런 절차가 예를 들면 총선 전에 끝난다고 했을 때 이른바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또는 석방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잖아요. 그러면 이 카드를 총선 전에 쓸 건지 그러니까. 대선 전에 쓸 건지 그 정무적 판단을 하겠죠. 네. 전혀 뭐 일도 안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여다야 구도로 총선을 치르면 당연히 여당이 유리한 거니까요. 뭐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우선 이제 물갈이 얘기인데요.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에서 인정 물갈이를 안 한다. 근데 그건 포장지 불가하다. 포장에 이렇게 불과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인위적 물갈이는 사실 본선에서 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나왔는데 결국 본선에서 국민들의 판단에 의해서 낙선이 되게 되면 그게 물갈이가 되는 건데 저희가 17대 총선 이후에 초선 의원 비율이 그러니까 물갈이 돼서 들어오는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 300명 중에 거의 150명 가량이 바뀐단 말이죠. 매번 20대까지 이렇게 바뀌어 왔는데 과연 17대 국회 이후에 20대 국회까지 국회의 모습은 변한 게 있느냐?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사람만 바꾼다고 해서 과연 국회가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느냐.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럼 과연 뭐가 문제냐. 이 지점을 잘 찾아서 사실은 정치의 구조 개혁, 정치 개혁의 방향들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정치는 상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해봤을 때 가장 정치권에 지금 큰 핵폭탄이 뭐겠느냐라고 본다 그러면은 총선 앞둔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여부 또 그로 인한 친박 신당의 출현 뭐 이런 거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사자 우리의 사자를 풀어놔야만이 사자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어쩌면 여권에서 바라는 것지도 모른다. 이런 그런 상상에서 이제 제가 여쭤봤던 건데 실제로 이제 많은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상상을 거론을 많이 하셨는데요. 네. 국민들이 수를 읽을 수 있는 수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권 당장님 말씀하신 법률에 대로 따라서 예, 네, 그렇게 그 해야 되는 절차대로 거니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또 이 홍문정 의원님께서 이중당적이다, 또 네. 태극기 신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마 그 실제하는 정당은 아니고 상징적으로 태극기 세력을 안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점은 태극기 부대를 사랑하는 당원이 왜 한국당 안에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 당원이면서 태극기 당원이다 이런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말씀. 아니 먼저 하세요. 아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두 네. 분이 서로 얘기를 하시는 홍 위원장님 말씀. 아니 끼어들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홍인정 우리 박사님이야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왜냐하면 아니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지난 해요. 지난 전당대회 때 전당대회 직전에 이른바 태극기 부대 분들이 자유한국당에 많이 입당을 했잖아요. 입당을 했고 실제로 김진태 당시의 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거기에 굉장히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도 했고 실제 많은 지지를 얻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양면이 있는 거죠. 지금 그 홍 의원이 말씀하신 이중 당적이라 하면 본인이 나가는 이중 당적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홍인정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끌어안는 이중 당적을 말하는 건지 이게 그건 좀 더 봐야 될 문제지만 저는 본인이 나가는 이중 당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방점을 찍고 있는 거고요. 우리 홍 박사님은 그분들을 끌어다니는 이중 당적.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제 뭐 향후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홍문정 의원이 탈당을 하게 되면은 친박 신당의 출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점쳐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황교안 대표 체제가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 환경에서 이 탈당이나 신당 굉장히 어렵고 지난한 일입니다. 이 옆에 계시잖아요. 신당 하셔가지고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말처럼 그렇게 움직이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황교안 우리 당대표 리더십으로 이런 동요나 갈등 상황 잘 이겨내고 정치혁신, 공천개혁 저는 이뤄낼 거라고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다. 걱정할 것 없다. 아니 신당해갖고 제3당 다당제를 했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나마 그래도 국회가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됐던 거고요. 신당을 하는 데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두 가지 조건입니다. 네. 하나는 강력한 대선 후보입니다. 또 하나는 강력한 지지 기반입니다. 이 두 가지 여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사실 신당은 물거품, 신기루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이제 김진태 의원이나 정태욱 의원이 이제 추가 탈당에 부정하는 걸 보면 아직 친박 의원 전체의 문제가 아닌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한폭탄의 성격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광화문이나 이렇게 태극기 부대 집회하는 데 가보면 탄핵에 찬성한 비박계 의원에 대한 어떤 증오랄까 비난의 고조가 정부 여당 인사들 못지않게 굉장히 강한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황 대표가 친박계 의원들을 대대적으로 공천에서 탈락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제 친박 그림자 지우기 정치에 시동을 걸고 그리고 지금 걸고 있는 어떤 장애투쟁 때 걸었던 그런 프레임에서 강경한 우파 메시지의 프레임에서 중도 보수 합리적인 메시지로 탈바꿈을 시도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는 정치에 시동을 걸 때 과연 이 친박계 의원들이 그것을 수용을 할 것이냐. 네. 이 부분은 여전히 시험대로 남아 있고요. 이제 방법은 과거 사례가 있죠. 과거에 이제 YS계를 돌파하면서 이해창 대표 같은 경우는 친이해창계를 결성해서 총선을 치르고 대선 주자로 우뚝 섰거든요. 황교안 대표도
친박계의 그림자를 지우면서 친황계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 리더십으로 총선 돌파하고 대선 후보까지 쭉 나갈 거냐. 황교안 대표의 첫 번째 정치적 시험대가 올랐다. 저는 그렇게 또 봅니다. 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홍문종발 탈당 발언, 이것이 이제 한국당의 새로운 내용에 대한 가능성까지 점쳐지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83만 명 대 33만 명. 이거 정당 해산 청원에 대해서 청와대가 참 이례적으로 발표도 하고 의견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의 반응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죠. 김준우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저 청와대의 그 청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청와대가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청원이 국민이야 청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뭐 국민이 가려서 청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청원은 할 수 있지만 청와대가 답변을 네. 할 수 있는 부분만 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부분만 네. 선별해서 했으면 좋겠다. 예, 왜냐하면 지금 그 사실 이게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 백악관의 청원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지금 만든 거잖아요. 20만 명 이상이 되면 청와대가 답변하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행정부가 답변할 수 있는 거면 답변합니다. 근데 지금 이 정당 해산에 관련돼서 1당과 2당의 지지자들이 양극단으로 몰려서 상대를 사실상 괴멸시키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됐건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이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사실 답변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정부 수석이 나서서 그 원론적인 답변이긴 하지만 선거를 10개월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야당을 겨냥하는 듯한 해석이 나오는 발언이 적절치 않다. 그렇죠. 네. 이렇게 가는 것은 대단히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권혁기 관장님? 선생님,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도 이 청원 답변에 대한 성실성이랄까요, 정부로서 이런 것을 갖춰야 한다라는 이제 기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어떤 질문이 들어왔냐면 스타워즈의 광선검을 백악관이 만들어 달라 이런 질문이 왔어요. 근데 그걸 오바마 대통령이 아주 그 과학적이고 근거에 의한 설명으로 반대를 합니다. 2억 달러가 들어가는 경비 문제 때문에 지금은 백악관이 스타워즈의 광선검을 제작하기가 힘들다. 정무적 효과를 보고 그렇게 네.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국민청원 이제 그 룰이 20만 명이 넘어가면 반드시 답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청와대도 뭐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가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 사실 곤혹스럽죠. 예컨대 뭐 재판에 개입을 해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삼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도 일단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어떠한 질문이든 간에 국민들에게 예의를 다 갖춘다라는 차원에서 이게 진지한 답변이 나가는 것 같고요. 강기정 수석의 발언은 이제 야권 입장에서 반발하는 건 저도 이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문맥상 보면 이게 한국당 해산에 대해서만 들어온 청원이 아니고 민주당도 무려 30만 명이 넘어서서 33명. 민주당 해산에 대해서도 묶어서 답변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지한 답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나경원 대표가 뭐 야당을 괴멸시키라는 주문이다. 너무 과한 해석이신 것 같아서 183만 명 대 33만 명, 6배 차이거든요. 이제 그 숫자 차이 때문에 조금 한국당이 조금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행정부 입장에서 의회 전체에 대한 어떤 주문이다.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그 받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석하시는 예. 거죠. 홍 박사님,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금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나경원 의원께서 그렇게 분명히 유감 표현을 했죠. 선거법 위반 소지 있어서 법적상 알아보고 있다. 면밀히 검토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 참 막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역에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흥분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이 흥분 좀 강기정 수석님 말씀은 흥분을 유발시키세요. 그리고 유발시킨다. 막말을 유발하는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음. 청와대 국민청원이 원래 본래 취지하고 달리 지금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요. 정책이나 민원같이 그런 주제를 한정해서 건전한 국민 소통의 장이 되면 좋은데 지금은 정치적 이슈로 여론몰이하면서 정치 선전장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되묻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한기총 회장 정광훈 목사가 문 대통령 하야 이거 게재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국민청원으로. 그러면 청와대에서 어떻게 답변하셔야겠어요? 정무수석이 말한 대로 대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이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피로감과 어떤 진짜 불쾌감을 주실런지 왜 그런 대답을 하셨는지 또 하나는 정무수석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국회가 파행되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도 성사되지 못한 만큼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본연의 임무하고 역할에 충실하셨는지 야당 심판을 촉구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건 자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말했을 때 우리 한국당에는 맨날 지도부에서 징계를 엄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얘기하시는 분은 대통령이 엄하게 경고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더 분란의 소지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이것도 넥타이를 맨 막말이라 보십니까? 뭐 넥타이를 맸는지 안 맸는지 저는 화면도 생각이 안 나는데 막말은 맞습니다. 막말이라는 근거가 사실은 누가 어떻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홍준표 대표가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용은 맞으나 그분이 말씀하셔서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어느 분이 말씀하셔도 다 밉상으로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선거법 위반 논란은 그것도 좀 너무 과한 주장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정 정당 특정인의 당선과 낙선을 언급하지 않았고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상 유승민 의원을 겨냥했지만 지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선관위에서 민주당이 고발한 것에 대해서 이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각하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원제도는 사실은 청원제도는 의회에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죠. 우리 청와대보다는. 의회의 청원제도가 이제 지금 휴식 중이거든요. 제대로 용의진물이죠. 돌아가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가 워낙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떤 청량제 같은 역할을 의회가 아닌 자꾸 이제 대통령한테 요구하면서 청와대가 정치의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이제 부담도 사실 있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 청원 제도는 뭐 이번 기회에 자꾸 논란만 만드니까 없애라 이렇게 그렇게 토론할 방향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민의를 의회가 받아 안아서 의회가 이 청원 제도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정부의 역할과 의회의 역할을 청원 제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정확하게 나눈 이런 것도 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저는 있는 권 것 같아요. 단장님이 정무수석으로 가셨으면 참 좋겠어요. 얘기 안 하기로 네. 하셔놓고 아니 저렇게 얘기하시면 여당 야당이 참 얘기가 잘 될 것 같은데 협치가 잘 되고 강기정 수석님은 아무튼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지금 여야의 반응, 정부 대 제1야당의 반응이라는 게 참 합리적인 토론을 못하게 한다는 측면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 전에 그 현충일 때 그 김원봉 씨를 언급했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근데 또 당시에 야당 인사가 빨갱이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너무 그 강대강 극대 극의 얘기를 해버리니 합리적인 대화와 이 서로의 설득 과정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좀 고치는 개선하고 이런 이 토론이 될 수 없다는 정치 환경이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지금 이 강기정 정무수석 발언 적절치 않거든요. 적절치 않다. 그리고 그 청와대에 그 지금 하고 있는 청원제도도 뭔가 개선할 점이 있으면 바꾸자. 이렇게 해서 좀 바꿔 나가는 그 시도가 돼야 되는데 이건 바로 적으로 모는 거죠. 서로가 야 이건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선거법 위반이야. 이렇게 강하게 치면 상대는 또 더 강하게 이렇게 양극단의 어떤 무한투쟁식으로 그 사안이 전개된다는 점이 네, 극단적 상황까지 계속. 왜냐하면 가능합니다. 이것이요 어느 한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요 나머지 반대 세력은 야당이 되면서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 반대로 그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다시 집권하는 사람이 야당이 돼서 다 반대합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이 엄청난 위대한 국민이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경제를 이만큼 발전시켜 왔고 3만 불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정치권이 길을 찾아줘야 되는데 상대가 말하면 무조건 반대예요.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논의 구조가 안 되는 정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뭐 그 얘기에 일정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뭐 이렇게 갈등과 반목이 이렇게 심각하게 됐던 적이 있었던가 그런 거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 문제를 한 번 더 이제 권익 관장님께 이제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중요한 게 국회 정상화 그리고 좀 뭔가 모르게 화해 모드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고비 때마다 사실 자극적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대통령의 추념사라든가 뭐 5.18 기념사라든가
또 최근에까지 이런 게 자꾸 나오는데 오히려 야당으로 하여금 국회 정상화 테이블에 나오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없잖아 있거든요. 네, 아니, 네. 당연히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제일 곤혹스러운 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야당이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강하게 반발했던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다 이 역사적 평가와 관련된 겁니다. 역사적 제가 아는 평가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 어떤 역사적인 평가와 관련돼서만큼은 이제 정치적으로 뭐 해석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흥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소신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제 냉각기가 조금 증폭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역사적 평가 그 부분에 이제 뭐 주된 대상이 한국당이 되니까 네. 그렇게 이제 반발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사안이 뭐 우리 양정철 연구원장이 연구원답지 않은 행보를 하고 대통령께서 대통령답지 않은 말씀을 좀 하시고 대변인들이 대변인답지 않은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지금 정치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한다. 이거 여의도에다 보내야 된다. 이거 뭐 말씀하셨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 질문에 이어가겠습니다만은 저 검관장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이 광패 행보 지난주에도 뭐 네. 좀 다뤘습니다만은 네.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아니, 근데 들어서. 이제 네. 일 자체는 일반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양정철 원장이 만든 게 아니고요. 민주당이 지난 정부 시절에도 저희 소속 시도 단체장들과 네. 정책 협의를 진행했던 사례가 있어서 정책 협약 자체가 부정선거가 될 수는 없죠. 다만 이제 그 민주당의 단체장들이 다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고 또 양정철 씨가 아시다시피 양정철 원장이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우는 인물이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스포트라이트를 확 받아버려서 이제 생기는 정치적 현상이지 일 자체가 선거법 그러니까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거법 위반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도 유권에서 그건 내렸잖아요. 당연히 뭐 법률 정책- 검토하고 하겠죠. 예, 정책 네. 협약 자체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라고 이제 이미 밝힌 거고요. 또 민주당에서 우리 당 소속의 단체장하고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제 제주도와 경북도에도 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변이 이제 오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양정철 원장의 정치 행보만 평가를 해본다면 저는 어찌됐든 간에 당이 판단하여 대통령의 어떤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인사가 음지에서 활동을 하는 것보단 차라리 양지에서 이렇게 공개 행보를 하면서 모든 행보를 다 지금 언론과 야당의 평가를 받아가면서 지금 공개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람직한 현상일 수 있다. 이제 과거 정부의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가 뒤에서 일단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 사건까지 번졌던 거기 때문에 공개 행보를 통해서 이렇게 시시비비를 매일매일 평가를 받는 것 자체는 뭐 긍정적인 현상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근데 김경수 지사는 지난 불법 선거 기획을 했다고 지금 조사를 받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재판을 받고 계신 분이고 양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를 기획할 분이에요. 이 두 분이 만나는 거는 아주 묘한 콜라보 아닙니까?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는 콜라보를 만들어내고 계세요. 분명히 잘못된 만남입니다. 근데 이것을 음지에서 하는 걸 양지에서 드러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비유하는 거는 누구도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정책 협의 할 수 있죠. 그 자당의 그 광역단체장 후보, 광역단체장, 그다음에 기초단체장과 각급 단위 정책 협의는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해왔고 그런데 문제는 자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이 있는 그 광역단체에 산하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서울시 연구원, 뭐 경남발전연구원, 뭐 이런 연구원이잖아요. 연구원에서 그 연구한 그 내용을 특정 정당이 그 업무 협약으로 해서 공약으로 뭐 채택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과연 온당한가? 더군다나 집권당의 그 민주연구원장이 왕의 남자, 문재인의 남자라고 불리는 대통령의 최측근인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사실 광역 그 단체장이나 기초 단체장은 그 선거법에 선거 중립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관리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특정 정당의 그 연구원장, 특히 집권당의
연구원장과 업무 협약이라는 뭐랄까 모양을 만들어서 모양새 속에서 사실상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충분히 야당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고 이것은 양정철 원장이 사실은 당 내외로부터 상당히 심한 비판과 견제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아니 양정철 원장이 그 민주연구원장이 되면서부터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나온 사건이 뭐죠? 서훈 국정원장하고의 면담입니다. 4시간 면담. 그 이후로 이른바 차기 후보로 불리우는 광역단체장들을 전부 다 만나고 다니는 이런 광폭 행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국민들에게 오히려 또는 민주당과 집권당에게 득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덕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공방을 계속할 게 아니라 선관위가 즉각적으로 나서서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주면 돼요. 그런데 선관위가 지금 아무런 대응이 없거든요. 선관위에서 저는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의혹을 이제 말끔히 해소해 네. 주는 게 순서죠. 뭐 양정철 원장의 정치 행보에 대한 정치적 비평에 대해서 제가 뭐 반론을 달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야권 시각으로 그렇게 평가하시는 수도 있겠죠. 다만 이 선거법 위반 논리는 제가 좀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경북도청이 연구한 연구 자료를 저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에 제공을 하면서 각 당의 공약으로 만들어 달라고 거꾸로 민원을 넣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거는 특정 정당을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북도의 많은 예산과 정책이 입안되기 위해서 모든 당이 공약화한다면 정말 그 도한테는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을 민주당의 선거 지원으로만 보실 시각은 아니다. 오히려 경남도당이나 서울시나 경기도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도 제공해서 모든 당이 다 자기네 시정연구원이 입안한 정책을 공약화한다면 그 지자체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 협약의 순수성만큼은 좀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정치적 비평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선거법 위반 논란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요. 이제 국회 정상화 문제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각 입장이 어떤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변수가 떠올랐는데 패스트트랙 문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좀 찾아가는 것 같은데 정개특위, 사개특위 이 연장 문제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패스트트랙 법안하고 연관되어 네. 있는 겁니다. 예, 지금 합의 문구 이 말고 네. 합의 문구에는 뭐 패스트트랙 법안을 뭐 합의 처리한다, 합의 처리에 노력한다. 뭐 이거에 대한 부분은 뭐 우선 처리한다, 뭐 우선 뭐 합의한다, 뭐 그 오신환 원내대표를 어제 저녁에 잠깐 본 적이 있는데 한 10가지 버전을 본인이 들고 다닌답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 이렇게 내놓고 이때는 요겁니다. 이 정도는 어떻겠냐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그 문구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네. 지금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패스트트랙에 그 들어있는 법안 중에 선거법 있죠. 네. 선거법을 그 상임위에서 지금 이른바 그 정치개혁특위죠. 정치개혁특위가 연장이 안 된다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표결해서 처리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표결 처리한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때는 상임위 5분의 3이 필요하지만 지정된 법안에 대해서 표결은 과반 출석이 과반이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표결이 정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심상정 위원장과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표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패스트트랙을 처음에 지정을 할 때 여야 사당이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응할 수 있도록 길을 열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한다라고 명분을 내세웠는데 실제로 아무런 협상도 없이 아무런 그것도 없이 상임위에 바로 올라가면 바로 정치개혁특위에서 표결을 해버리면 그러면 바로 법사위로 가고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가는 구도가 돼서 선거법에 관련돼서는 자유한국당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도 실제로 협상할 수 있는 공간도 사라지는 그런 이유가 있군요. 이런 네. 구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연장을 하면 안 된다.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예.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형식도 중요한데 그래서 빨리 이 선거법 법안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빨리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되면 사실 정개특위를 연장을 하든 연장을 하지 않든 별 의미가 없거든요. 5당이 합의하면 뭐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그 현실적인 안은 일단 한국당도 그 비례 폐지라는 초강수를 거두어 들여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올라가 있는 법안 중에 한국당 의원들이 수용할 만한 부분으로 수정하는 안을 한국당이 내고 그 안에 대해서 여야 4당이 한국당 수정안을 반드시 합의 처리한다고 약속을 하면 국민들께 그리고 이제 법안 논의에 들어가면 저는 이 문제가 다 절차적인 문제도 한꺼번에 풀릴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홍인재 박사님. 예, 이번 정권이 여론조사 참 좋아하잖아요. 이 여론조사 20대에서 한 여론조사가 있어요. 이 선거법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합의 처리하라라고 하는 게 아마 과반을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당의 입장은 이제 특위 활동 기간이 6월 말 종료되는데 합의 처리 안 되면 특위 연장은 불가하다. 이 입장이 합의 처리가 확고합니다. 안 되면 네. 불가하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그 처리 법안에 대해서 철회하든지 철회에 준하는 효과가 나오도록 의지를 표현하라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답해야 될 순서인 거죠. 결국 그러면 이번 다시 주도 원점인데 그러면 원점이 되고 이번 주도 정상화 네. 되지 않는다. 서로 반복씩 양보하는 안을 내지 않으면 다시 원점이죠. 아니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그 합의를 이끌어내는 주체는 그 3당 원내대표. 그렇죠. 근데 이제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때는 여야 4당이 구조가 돼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양쪽이 다 그 반복씩 양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서로 믿을 수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어떤 것보다 급한 것은 국민들의 민생입니다. 국회가 열려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기분 좋은 축구 소식으로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또 국회 정상화 앞두고는 또 답답하게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우리 젊은 청년들 잘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정치도 네. 오늘 같은 날은 다 진영을 떠나서 축구 얘기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홍인정 전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전 바른미래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수요 정치 토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